여야 청년 정치인과 한 주의 정치 현안 토론해 봅니다. 오늘은 이기인 경기도 의원 그리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용 의원님이 국회 행안위 소속이잖아요. 생각보다 행안위가 핫한 상임위가 됐어요. 예전에는 행안위가 이렇게까지 핫했나 싶은데 너무 현안이 많습니다. 예. 특히 그 내일 모레 그 행정 전산망 먹통 상황과 관련해서 현안 질의 예정이라고요. 네. 이상민 장관은 영국 국빈 방문 대통령 일정에 합류하느라고 출국했고 차관이 나오신다고. 정말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하고 많은 장관 중에 이상민 장관이 꼭 영국 순방에 따라가야 하는 이유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상민 장관을 설명하는 단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무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초지일관 무책임하신데요. 이번에 이 행정정산망 먹통으로 인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들을 입은 국민들이 많이 계세요. 뭐 누구는 대출을 못 받고 누구는 전입신고를 못 하고 심지어는 이게 재난관리 시스템 그리고 지리정보 시스템도 먹통이 돼서 119 신고자의 위치 추적에도 차질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피해 구제 요구도 국민들로부터 빗발치고 있고 소송 위기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재난에 중화하는 53시간 동안이나 이 전산망이 마비된 초유의 사태를 뒤로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외로 나가는 걸 보면 정말 무책임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이상민 장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부의 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멈췄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고 보도자료 몇 장 낸 것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브리핑조차 똑바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와중에 장관이 해외 출장을 따라간다는 건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별거 아닌 일처럼 축소해 보려는 면피 행위로밖에 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당한테 이게 별로 좋은 그 평가를 받을 것 같지가 않아요. 여당한테 좀 불리한 이슈인 것 같은데. 불리한 이슈가 아니라 당연히 혼나야 되는 지점. 혼나야 되는 이슈다. 맞죠. 예. 지금 저희가 전 세계 디지털 정부를 선도하고 한국형 공공행정 확산을 위해 이상민 행정장관이 포르투갈과 미국을 방문합니다라고 공공연하게 홍보를 해놓고 대한민국 이런 사단이 일어나서 다시 급 귀국한 건데 네. 아까 용인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소방관에서도 문제가 있었었고 지자체 네.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온나라 행정망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모든 지자체들이 상관이 있는 문제인데 이 와중에 뭔가 해외 출장을 간다? 이건 당연히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정치적 공방보다는 좀 실질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싶은 것이 지금 당장 문제라고 지적됐었던 그 트래픽을 분산해가지고 속도를 높였던 엘포스 위치가 전 서버에 5,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네. 아이고, 근데 이게 이게 15년이 넘은 부품들인데 이런 것들 다 교체할 것인가? 아이고.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이 서버도 지금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하면서도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하청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통합관제도 무조건 하청을 거의 다 주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빨리 진단하고 원인을 규명해야 될 때인데 여기서 해외 출장을 나가버린다고 하니까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죠. 네. 자, 아직 원인이 다시 재가동은 됐지만 왜 멈췄는지 처음에 저는 그 설명이 행정망 먹통 원인은 네트워크 장애. 라는 설명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원인 규명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거 뭐 용 의원님 현안 질의에서 이 부분 뭐 어느 정도 제대로 질의가 될 수 있을까 또 그런 걱정도 있어요. 의원님들은 제대로 질의하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국민들이 또 하거든요. 이게 먹통이 전문가들도 이제 먹통이 된 원인조차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참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좀 이 부분을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데이터들의 백업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원인이 뭔가를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정부는 아직까지도 이제 행정 전산망에 오류가 났을 때의 대응 매뉴얼이 어떤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당연히 정보 시스템 하나가 잘못됐다고 수기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 그런 시스템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전산망 오류
오류 시에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이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철저하게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지난 카카오 먹통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쟁 상황에 카톡 먹통되면 어떡할 거냐라고 원인과 복구사항 조속하게 공시하라고 엄포를 놓으시고 굉장히 높은 수위로 비판을 하셨어요. 맞아요. 카카오 대표가 대국민 사과하고 사퇴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상민 장관은 국민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해외 출장을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도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게 이 데이터들을 제대로 이중화, 이원화하고 있는지가 네, 그랬죠.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난 카카오 때 적용했을 때와 똑같은 기준을 정부가 과연 지키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상민 장관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그때 이제 얘기해요. 판교 화재 때 제 바로 옆지역구였어가지고 아. 시종일관 그 현장을 지켰었거든요. 그때 네. 우리 정부에서 카카오 내지는 기업들한테 얼마나 혼을 냈는지 잘 기억하고 하고 아유, 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백업이 안 된 부분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있는 백업 시스템도 잘 가동이 안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네. 이렇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올해만 봐도 지금 내년 예산에 우리가 디지털 정부라고 해가지고 200억이 많은 7,9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네. 무엇이 문제인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연구 예산은 깎고 있고 네. 문제가 있는 예산은 더 증액시키고 있으니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상민 장관의 사태뿐만이 아니라 저는 일단은 좀 대통령께서 나와셔가지고 국민 앞에서 좀 이런 유감 표명이라든지 네. 입장을 좀 표명하셨으면 좋겠어요. 재발을 좀 방지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거기뿐만 아니라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인가요? 그쪽 예산이 9천억 원이 또 넘게 또 따로 있어요. 따로 그거 말고도 아 그렇구나. 자 정치 현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슈퍼 빅텐트 여기에 빅텐트 말고 슈퍼까지 들어간 거는 소위 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고려해서 슈퍼 빅텐트라는 슈퍼를 붙인 거 아니냐. 이기인 의원 천하용인의 한 팀원 중에 한 분이고 이준석 전 대표 그냥 텐트가 아니라 슈퍼 빅 텐트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당내에 있는 사람은 그 텐트에 그냥 그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일단 김기현 대표께서 슈퍼 빅 텐트를 얘기할 때 네.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 아, 왜? 왜냐하면 지난 전당대회 때 한번 저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예. 초선들 시켜가지고 연판장 돌려갖고 나경원 전 의원 내려치고 안철수 의원 폄훼하고 당원 룰 바꿔가지고 유승민 의원 막 불출마 시켰잖아요. 네. 당내 통합도 이루지 못한 어떤 지도부가 이제 와서 총선 목전에 두고 갑자기 빅텐트라고 한다면 슈퍼를 좀 빼놓네요. 예. 슈퍼 빅텐트라고 한다면 네. 그 진정성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아니 텐트만 크면 뭐합니까? 캠핑장이 작은데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슈퍼 빅 텐트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자 별도로 텐트를 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또 야권에서도 뭐 이런저런 신당론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많은 여의도의 정치 평론가들은 제도의 변화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오늘 정개특위에서 4개월 만에 정개특위 얘기가 있었는데 비례대표를 어떻게 선발할 거냐, 어떻게 선출할 거냐, 병립형이냐, 준연동형이냐 관련해서 준연동형이 아니라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이준석 신당은 한 석도 못 얻는다라는 예측과 50석까지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되더라도 뭐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제도의 변화 어떻게 천하용인과 이준석 팀에서는 지금 지켜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원칙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이렇다는 결과를 못 내는 건 굉장히 유감이고 네. 이렇게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위에서 김상훈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서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지금 양당 지도부는 전부 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걸로 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제 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나 여러 선거제 개혁의 목소리들이 당내에서 먹히지 않고 내부의 반발들이 표출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선거제 개혁을 저희가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국민의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이준석 신당 잡겠다고 선거제도를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결국 선의의 경쟁이 사라진 국회에서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제도가 이준석 신당에
그 병립형으로 가는 게 이준석 신당에게는 조금 더 불리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시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뭐 선거제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그런 입장이시더라고요. 네, 뭐 제도를 탓하기에는 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어떻게든 도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우리 네. 군소정당들은 훨씬 더 이해관계가 더 직접적일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김기현 대표의 슈퍼 빅텐트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기 텐트도 간수를 못하는데 슈퍼 빅텐트는 무슨 슈퍼 빅텐트입니까? 그 이 김기현 대표의 허장성세에 속을 국민은 없을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슈퍼든 미니든 윤심 텐트라고 한다면 그 텐트는 어차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4개월 만에 정개특위가 열렸습니다. 그럼 그 4개월 동안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이 됐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라는 밀실 협의체를 가동해서 논의를 진행해 온 겁니다. 네, 국민들의 민의를 이제 그 선거 제도에 그대로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가 이제 두 교섭단체 간에 밀실 협의로만 이루어져 왔고 그 원래 권역별 병립으로 합의를 했었다라는 것도 뭐 그 밀실에서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정개특위를 정상화하고 전원위원회를 굉장히 오랜만에 가동했던 그 정신에 다시 입각해서 우리가 선거제 개혁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오게 된 것은 지난 촛불 이후에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병립형으로 돌리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저는 탄핵 세력의 명백한 정치적 복권을 뜻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여기에서 주판화를 굴리면서 이렇게 무엇이 더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촛불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국민의 민심의 힘을 등에 업고 탄핵을 시켜내고 촛불 정부를 만들었던 때처럼 다시 국민의 민심을 선거제도에 그대로 반영시켜야 한다는 그 원칙으로 돌아와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기본소득당에서도 연합 정치의 강화라거나 연동형의 강화 이런 선거제 개혁의 당론들을 정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국민의힘과 합의하는 것이 어렵다면 빠른 시간 내에 노딜 선언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 조금 더 정책과 내용들을 가지고 정당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행 제도대로 뭐 바꿀 수 없다면 회귀하느니 후퇴하느니 현행 제도대로 가자라고 하는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네, 원칙을 지키자.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선의의 경쟁이 사라진 이 상황 속에서 다양성을 포기하는 것은 진짜 민심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원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 뭐 국민의힘에 남는 조건으로 홍범도 흉상이전 철회, 홍범도 장군, 박정훈 대령 사건 진상규명, 12구 참사 유족 만남, 그다음에 최근에는 김건희 특검 수용, 뭐 이 정도까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수용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어쨌든 그런 잔류의 조건들이 지금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예상을 하는 것보다 어쨌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좀 국정 기조를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고, 그런 개별적인 사건들을 다시 되돌리는 것도 조건일 수 있겠지만. 홍범도 장군과 같은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 것, 그 12구 참사와 같은 아픈 곳과 약한 곳을 정부가 향하는 것, 그리고 박정훈 대령과 같이 뭐 윤석열 검사 때 보여줬던 공정과 균형이라는 가치를 찾는 것, 전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빨리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뀌길 예상하는 논평보다는 차라리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네. 자, 혁신위원회가 12월 달에 끝나죠? 12월 20일경인가요? 언제 끝나나요? 네, 12월 말 좀 안 됩니다. 아마 크리스마스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뉴한 혁신위원장 대통령 나라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기 종료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서 보시기에 용 의원님, 이뉴한 혁신위원회 지금 뭐 성과가 있습니까? 나라님이라는 표현도 참 오랜만에 당혹스러운 들어요. 표현이지만 뭐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설사 나라님이라고 하더라도 참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문재인 나라님은 뭐
굉장히 열심히 비판을 하셨었는데. 네,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를 향해서 뭐 야당에서도 지적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적되어 왔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당정 간의 수직 관계였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면서 오늘 이제 나라님이라는 가장 수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혁신에 대한 요구를 그냥 잘라버린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뭐 혁신위가 국민들에게 큰 감동도 주지 못하고 또 친윤 중진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혁신의 대상을 비껴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요. 여당 내부에서도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들 많이 있었는데 여전히 당정 관계는 손대지 않겠다고 하는 혁신위가 과연 12월 말까지 이어지는 혁신 과제를 완료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되지 않고요. 이 총선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대한 눈가리기 용이 아니냐라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서 그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평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동훈 장관 네. 오늘 대전에서 여의도 사투리 대신 5천만 화법을 쓰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예. 또 이준석 대표가 나랑 좋은 경쟁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준석 대표나 또 그 하태경 의원도 둘이 서로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니까 둘이 경쟁해야 된다. 이준석 한동훈 경쟁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한동훈 장관은 정치 행보다. 총선이 이제 22일 예비 후보 등록까지 22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총선을 시사화하는 것이다. 뭐 그렇죠.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막판에 이런 외부 인사를 영입해가지고 낮은 지지율을 어떻게든 돌파해보겠다라는 이 어떤 정치 문법에 반대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지율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평가한 누적되고 축적된 것인데 막판에 갑자기 새로운 인사를 갑자기 영입해가지고 그 구멸을 돌파해보겠다. 그 진정성은 제가 볼 땐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가 발탁될 때와 그 평가가 좀 다르거든요. 배경도. 네. 왜냐하면 윤석열 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저항하겠다라는 그 기조를 지켰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았던 것인데 네. 지금의 한동훈 장관은 사실 윤석열 정부의 일원입니다. 네. 많은 국민들께서 일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총선으로 당에 영입되어도 어떤 중도 소구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다. 자,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12월 초면 정기국회 끝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김건희, 대장동 2개의 특검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사 탄핵, 이동관 탄핵도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추진한다. 이러면서 야 이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수 쪽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검사 탄핵, 쌍탄핵, 쌍특검입니다. 이거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특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이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오히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거부권이라는 것은 헌법상에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법안 그러니까 권한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개인의 입장을 가지고 행사해서는 안 되는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양곡관리법이나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제가 인정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정책적 입장이나 나름의 명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쌍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거부권 행사는 저는 전혀 속성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일가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과 처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이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쓴다는 건 자신의 임기 동안 자신에게 제시된 모든 의혹 진실은 절대 규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박는 것이고 이게 여당이 그렇게 비판하는 셀프 방탄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공정과 상식을 또 한 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당당하면 피할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 피하기 어려울 것도 당연지사라고 봅니다. 예, 민주당의 쌍특검, 쌍탄핵 어떻게 보세요? 한쪽에서는 영부인을 두고 이제 왜 어떻게 특검까지 하느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방탄 프레임으로 공격당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네, 네, 그걸 이 거부했을 때. 그렇죠. 저희가 민주당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지고 얼마나 방탄이라는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이런 것들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똑같은 공격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원칙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잣대 아래에서 동일하다.
이런 것들만 국민의힘이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기인, 용혜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